성북구에 있는 하월곡동인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대지에는 불허 용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세금도 좀 줄이고,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분양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설계를 여대에 맞게 설계를 해준다면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노후를 생각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뭐 아름다운 황혼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노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분석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법률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이종걸, 강치현 전문위원이십니다. 부동산 금융 분석과 건축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손용만, 박상준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을 부탁드리며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하월곡동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하월곡동인데 이 근처에는 동덕여대가 있기 때문에 대학가 주변에 어떤 특성이 있는 주거 형태라든가 아니면 상업 형태를 고려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지 면적은 755평방미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평으로 따진다면 228평인데요. 건물 면적은 118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평으로 한다 그러면 360평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이 현재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건축법상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구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는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그냥 얘기하기에는 이 지역만 갖고 있는 어떤 특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건축법상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 지역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본 지역은 이제 이종 일반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동덕여대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덕여대 지구 단위 구역이 여러 권역구로 또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그 나눠져 있는 권역 중에 여기는 중점 관리 권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점 관리 권역.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 개선 사업 대상 가로라고 해가지고 가로변을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지구 단위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환경가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상가들이 쭉 들어가 있어야지 중간에 이제 1층 주거 시설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 대지에는 불허 용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단독주택이 있고 두 번째가 공동주택이 이제 불허 용도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공동주택이 불허 용도인데 그 중에 하나 열어놓은 게 이제 주상복합은 제외 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상복합은 이제 아파트하고 상가를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 2층 정도만 상가 시설을 넣으면 환경 가로 개선하는 데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주거 시설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 물건도 어쨌든 그 범주 내에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분류를 해보면 거기서 좀 특이할 만한 어떤 다른 일반 주거 지역의 이종의 일반 주거 지역하고 조금 다른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 대상가로로서 건축주들이 이제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1, 2층에 이제 주거 형태를 못 하니까 네.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환경개선 가로사업 인센티브 계획은 뭐냐면 이제 부설 주차장을 완화해 주는 것하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로 조명을 징수를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설 주차장 설치 완화는 보통은 이제 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서 대지에 있는 건물에 수요되는 주차를 소화하게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 대지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네. 납부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부설 주차장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원래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납부를 구청에다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하면 네. 아 설치를 한 걸로 간주를 그렇죠. 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차를 할 공간을 그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좀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는 이제 동덕여대라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 상권에 이제 주차를 굳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더라도 역과 가까우니까 주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의도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도로 해주니까 인센티브를 준 거고 주거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원룸밖에 안 되니까 원룸에 사는 분들이 이제 주택을 주차를 시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걸 예상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계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원룸으로 이렇게 보통 사용하고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이럴 경우에는 또 차를 그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무니까 그걸 굳이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 지역에 차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주차 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러면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군요. 다른 뭐 주차장에서 더 이상 또 뭐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설치 비용도 30% 이내에서 이제 감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주차장 설치 때 100원이 든다 그러면 70원만 내서 30원을 감액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이죠. 그럼 주차 설비 이거는 크겠는데요. 그 이런 정도 규모가 보통 보면 기계식 주차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주차장 한 켠에다가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계들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기계들은 상당히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주차를 좁은 대지에서 이제 주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식 주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사람이 끌고 들어가는 주차가 있고 사람이 넣지 않고 그 안에서 턴으로 하는 그런 주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이제 많이 했는데 사고도 많이 나니까 엘리베이터 뭐냐 그걸 안 하고 요새는 이제 지하에서 수평 순환이나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돌리는 주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좁은 대지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 대지 규모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어떤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거죠? 거를 설치를 안 하니까 그 설치 비용을 만약에 여기 주차를 그렇게 설치하면 그게 만약 100원이 든다고 그걸 내는 거니까는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되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전체 가로로 본다 그러면 그 도움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로도 정비가 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좁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도로 사선에 의해서 건물이 온전하게 못 지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도로 사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폐지가 됐지만 그 전에 이거는 지구 단위로 묶여져 있던 거라서 그 전부터 도로 사선이 없기 전부터도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을 42m로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도 많이 올라가서 저 조망이나 저 랜드마크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거기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보도가 있잖아요. 가운데 도로로 그 보도를 이용해서 이제 대지에 진출입했을 경우 그때는 이제 대부분은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도로 점용료도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대지를 그 보도에 관계없이 진출입을 할 수 있으라는 얘기죠. 이 성북구에서 이 지역을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그래도 노력을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은 지상의 그 건물의 넓이는 이 대지의 200%까지 할 수 있는 게 2종 일반 주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기준에 맞게끔 그 용적률을 다 활용하는 데는
이 토지는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좋습니까? 뭐 그런 지금 그 현재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제 이제 주택 부분이 있고 뒤에 목욕탕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 하기에는 두 동을 전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이 없고 그다음에 그게 좀 오래되고 낡고 이제 외장을 이제 많이 이제 수선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요런 그 인센티브 혜택을 본다면은 신축을 해서 다시 사업을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게 228평이면 사실 그 200%면 456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근접할 정도로 지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360평 정도니까 거기서 한 100평 정도, 예? 330평방미터 정도가 사실은 지금 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경제적인 그 손실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업계획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어디 뭐 손 의원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대가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가 저층부 주거지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현재 있는 용도상으로 오피스텔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도시생활주택이든 원룸 형태의 주택이든 이런 형태의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손 의원이 생각하실 때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해놓은 어떤 이런 부분에도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현황을 잘 보고 지자체에서 잘 그 어떤 제한들을 두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학도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러면 우리 강 의원님께서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입지가 어쨌든 동덕여대랑 인접하고 있고 월곡역에도 상당히 가깝고 그렇지만 이제 이쪽은 약간 여대이다 보니까 상권 자체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상가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영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건생을 어차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업종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좀 소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리고 원룸도 지금 보니까 4평 5평 그러니까 16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 사이가 가장 잘 나가는 걸로 그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그 설계를 여대에 맞게 여성에 맞게 설계를 해준다면 임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뭐 주상복합 개념으로 분양을 하든 아니면 통매각을 하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그 분양을 하는 분양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업종을 해야겠다라고 뭐 본인들이 꼭 정하는 건 원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거기에 맞는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해줄 수 있다면 그래도 분양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층이 공실이 없고 1층이 공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1층이 분양가가 아마 좀 비쌌던 걸로 상당히 비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북구청에서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덜 따라왔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지하철역하고 이제 어쨌든 여기가 가까운 데다가 대학이라는 이 특성이 갖고 있는 것은 또 그 대학이 하나가 있으면 그 주변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어쨌든 이런 그 역할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하철역에서 그 대학으로 가는 어떤 이 길목에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허물면 이제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임대를 다 채운 다음에 뭐 매각을 하던 분양을 하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우리 강 의원님께서 한번 조사하신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지역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실거래가로 봤을 때도 전세 거래는 최근 2, 3년간 거의 전무하고요. 거의가 반전세로 이제 실거래가가 파악이 됐고 이 건물이 일단 1층부터 5층까지 지금 현재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1층 상가가 지금 3.3제곱미터당 이제 여기가 1, 2층이 상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목욕탕을 하고 있지만 예. 그게 65,000원에서 7만 원 선으로 지금 임대가요.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2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은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전세가를 지금 16제곱미터면 우리 평으로 하면 한 4.84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소형인 원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언제쯤 거래가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전세가가 5,300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산을 해보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꼴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거 이제 1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이제 5.75평 정도 되죠. 그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10만 원 차이, 월세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전세가는 6,3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놨는데 전세가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는 어쨌든 면적에 따라서 보증금은 500만 원, 1,000만 원. 그거는 금액에 가감 없이 그냥 뭐 편리상 500만 원을 받든가 1,000만 원을 받든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면적에 따라서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금액이 정확하게 픽스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양을 하고자 하는 또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지금 27.45제곱미터입니다. 설계를 한 게 8.3평짜리입니다. 그럼 요 정도면 원래는 우리가 월세를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저희가 보수적으로 월세를 5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층 상가를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통상 저희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한다면 박 의원님께서 설계를 해준 걸로 보면 1층 상가가 407.13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123.15평인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분양가 3,500만 원을 산정을 하면 한 43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1층 상가랑 2층 상가가 면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123.15평 해서 2층은 저희가 통상 2천만 원 정도 이제 산정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이제 25억 정도 이제 분양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층 주택과 4층 주택은 이제 8.3평에서 27.45제곱미터 원룸을 우리가 공급을 한다고 봤을 때 3층에 12실, 4층에 12실 해서 총 24실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해보면 분양가를 저희가 편의상 1,3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을 합하면 100억 좀 못 되는 98억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금액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부동산은 얼마 정도에 사야지 적정할 것 같습니까? 원룸 시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원룸 시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월세 환산가가 거의 9%, 10% 육박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월 1%에서 전세 환산가가 12%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대학가 주변은 아직도 이 정도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수요가 계속 공급이 되고 뭐 일정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월세 환산가만 보더라도 지금 수요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찰이 2번까지도 가겠느냐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적정한 낙찰가가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락가가 40억으로 보고 신축 공사비를 일단 한 500만 원 정도 못 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500만 원에서 450평 정도 하면 25억이 좀 못 되겠죠. 네. 그래서 24억 정도에다가 이제 이 건물을 보통 이 조그만 빌딩은 또 따로 철거를 맡기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 회사한테 철거비까지 얹어서 공사를 주게 되면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공사비를 철거비 포함해서 한 25억에서 한 27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래도 원가를 좀 가능하면 낮추면 좋을 텐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뭐 1층, 2층에는 전체의 50%가 넘고 거의 60%에 가까운 이 전체 건물 중에서 60%에 가까운 부분은 따로 시설을 뭐 하거나 하지를 않아도 되니까 사실 골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내외장 정도 들어가는 거 정도인데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 풀옵션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실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 한 4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지금 원룸이 많이 공급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공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 상가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위쪽에 이제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풀옵션을 해주더라도 요즘은 뭐 풀옵션 하면 꽤 괜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일단 공사비를 산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수를 조금 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도 물론 줄이신다고 하자면 공사비야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제가 산정한 거는 그런 기준으로 일단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원룸이 공급되는 그 타입이 전용 면적이랑 공급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발코니 면적을 만들다 보니까 발코니를 터서 사용을 하다 보면 공급 면적이랑 전용 면적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사비로 터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더 공사비를 넉넉하게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해가지고 저 하는 부분이 건축법상에서는 어떻게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확장형으로 해서 보통 이제 면적의 발코니 된 부분을 우리가 기허가 받을 때 확장형으로 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그러면 그거를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할 때 옛날에는 이제 발코니 확장하면 발코니 확장 비용이 따로 들어갔는데 예. 요새는 이제 피공사가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거죠. 분양 면적이 더 많아지는 겁니까? 실사용 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실사용- 그러니까 발코니 면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객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안 내는 거죠. 그러면 돈은 안 공사하는 내는 거죠. 입장에서는 사실 경비는 더 많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과의 그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거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근에 그 신탁회사에서 진행하신 어떤 그런 아파트나 뭐 이런 것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현재 상태에 공급하는 몇 년 전부터 공급하는 것들은 다 확장형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더 경쟁력을 높이고 아파트 타입을 그대로 좀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게 유리하다. 그럼 이 정도에서 뭐 더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좀 그렇습니다. 나오면 더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매입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좋겠네요. 네네. 65억 정도가 이제 총 비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한 20억 정도로 받고요. 물론 10억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자기 자본을 경락가가 40억이기 때문에 20%만 봐도 10억 정도이고 그다음에 공사비 부분까지 해서 20억 정도로 받는데 자기 자본은 물론 10억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제로 한 거는 20억 정도로 했고 20억 정도를 자기 예. 자본을 했고. 이 융자를 45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융자 40억에 금리 4% 하게 되면 연 이자 부담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아, 연 1억 8천. 예. 제가 이걸 보면서도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상업지역 용도로 가라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려면 아예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던지. 예?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또 상업지역으로 하다 보면 또 너무 이제 과하게 포화되게 또 뭐 많은 것들을 또 짓게 되면 또 너무 난리번하게 되는 그렇죠. 난개발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우죽순 짓기 때문에 난개발이 상당히 그리고 또 주차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관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분양을 하는 게 나은지 사실은 이거를 지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임대를 다 하고 그냥 통으로 매각하는 게 더 나은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동산의 매입 금액을 40억 정도로 보셨는데 그럼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보증금 환유나 월세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그 수익률을 기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를 통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뭐 상가 여기에 그 임대료를 얼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지금 빌딩은 5층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설계를 4층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예. 1층만 상가로 보고 2층과 3층, 4층은 네. 일단 원룸으로 주택으로 예, 예.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3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전월세 환산율이 9에서 10%라 그랬고 그다음에 3.3제곱미터당 전세가가 1,000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1층 상가를 지금 저희가 3.3제곱미터당
7만 원 정도 산정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편리상 한 세대로 보겠습니다. 1층 전체를 예,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증금 8천만 원에 예. 월세 9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면적을 7.6평 정도로 지금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14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14세대. 예, 이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이 총 1억 4천에 월세 700만 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3층과 4층은 뭐 세대수는 동일하게 지금 보고요. 그래서 총 보증금이 이제 5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가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형성이 됩니다. 예, 예. 자기 자본 20억에다가 융자 45억 원을 산정을 했는데 보증금 수입이 5억이기 때문에 5억 원을 상환을 하고 네. 그렇다면 융자는 40억 원이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금리 4%를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연 1억 6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수입이 저희가 지금 3억 6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년으로 보면 네. 거기에서 이자 부담 연 1억 6천을 공제를 하게 되면 2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기 자본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1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0% 정도의 수익률이 이제 자기 자본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연수익률로 생각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한 상태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이 같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 면적이 늘어나서 다른 지금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원룸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00만 원에 한 개당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임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1.5평 정도나 뭐 한 2평 정도를 2평 더 많이 사용하게 정도를 되는 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풀옵션이라고 보통 하는 데서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평 정도가 넓어진다는 거는 그 공간은 완전히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저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이 스페이스의 넓이는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 한 50% 정도는 넓어 보이던데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임대료를 또 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연수익률 10% 정도의 저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노후를 생각하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뭐 정말 아름다운 황혼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경매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의원께서 이걸 경매로 매입할 때 이 물건에 있어서 좀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법원 임차 조서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예비비가 훨씬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 조사 당시에 그 경매 법원에서 나간 그 조사관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는 세무 부재로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무관서라든지 아니면은 주민센터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하고 주택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민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조회해서 상가 임차인이나 주택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 임차인이 있고 주택 임차인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 상가 임차인이 지금 그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경매에서는 이제 1순위 가장 말소되는 가장 첫 번째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1등은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좀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동산 중에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꼭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어디를 임차했는지를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예측하고 보호가 될 수가 있는데 도면이 첨부가 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이 어디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도면 첨부가 안 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부동산인데 지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실제로 첨부됐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아쉽게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얼마로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돼 있는지 여부라든지 임대차 기간 같은 게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그거를 한번 정확히 조사해 본 다음에 이 경락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매로 생각한다고 하면 항상 이런 어떤 임차인의 뭐 대항력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매를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실행을 할 때를 보면 이런 어떤 그 서류들이 정상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 어떤 이런 임차인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부분 이해관계자거나 그 가족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은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전체 건물 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주거용에다 또 나중에 또 뭐 임차인인 것 같이 뭐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사실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만약에 상황을 항상 기준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 놓고 계획을 세워갖고 진행을 하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그만큼 더 이익이고, 만약에 그냥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존재하고 발생한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던 거를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거를 자신만만하게 이거는 뭐 가장 임차인이다 아니면 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또 너무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또 장시간 시간이 걸린다든가 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기간이 소요되거나 한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손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임차하신 분이 주택에도 전입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 주택 부분에는 이제 또 주거로 거주를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진행했던 경우 중에 1심을 이제 다른 법인에서 진행해서 지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온 경우 중에 또 유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은 아니고 주유소였는데, 주유소야. 그 건 같은 경우에도 경매 개시 결정 거의 직전에 상가 건물을 취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심에서는 이제 패소를 하고 2심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임차인인 것 같은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이 지급이 됐고 계약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나 주민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 등등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은 이거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상가 임차인이나 주택 임차인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미리 그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비용을 책정하고 간다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가장 임차인이다 아니면 진정한 임차인이다 판단하기가 사실 참 이 건 같은 경우도 되게 애매한데, 일단 그러면 이 물건을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임차인이든 진정한 임차인이든 이 임차인이 주장하는 보증금의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금액조차도 사실 이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채무자에게도 결코 이게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경매 금액이 계속 유찰이 돼서 낮아지거나 하면 사실 경매를 통해서 본인의 채무를 다 변제를 해야 되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본인의 부동산은 다 경매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담보 채무는 다 끝났지만 무담보 채무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이 계속 평생 쫓아다니게 되는데, 정당한 물론 임차인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저게 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면 이건 오히려 이 소유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남은 채무가 가능하면 적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어쨌든 최소한 이 물건에 응찰을 하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임차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
생각을 해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보증금이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규모로 봐서는 뭐 한 1, 2억 정도의 보증금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한 3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0억에 받으려고 그러면 한 37억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3억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물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해듯이 이기게 되면 또 원가가 3억이 또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점이 있긴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공부와 또 그 시장에 직접 발로 뛰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유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어떤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손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총 어쨌든 65억 정도가 소요되는 가운데서 자기 자본이 20억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까? 그렇죠. 대출 여부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PF성으로 가기에는 조금 뭐 규모상으로 좀 그렇고요. 결국엔 아까 4%를 책정한 것도 우리 강 의원이 책정한 거는 이제 담보대출성, 담보대출성은 4%대가 가능한데 사실 사업비 대출, 뭐 PF성은 사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 본건 같은 경우에 이제 담보대출로 하는 경우 그 금리로 일부 시중은행에서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40억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공사비가 총 허물고 들어가야 될 비용이 한 25억 정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금융 부분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요. 왜 그러냐면 경락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는 40억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2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등기를 먼저 하거나 하는 부분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본을 20억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돈이 5억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완공되고 나서 이 완공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평가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이에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본 5억 가지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게 5억을 주고 나머지 공사는 그쪽에서 좀 외상으로 해준 다음에 이거를 처리를 해서 찾아간다든가 아니 뭐 이런 구조가 있습니까? 근데 본건은 네. 이게 일반적인 걸로 볼 적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적합하지 않은데 본건은 지금 그러니까 지하도 없는데 4층 공기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야 뭐 넉넉 잡아야 6개월, 4개월 빠르면 5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그리고 이 규모가 어떤 좀 아주 소규모 있는 에다가 그러니까 일부 금액만 사실 지급을 하고 한 5개월 후에 준공되면서 그다음에 뭐 담보대출을 하던 아니면 분양을 하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면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일단 50세대 정도를 채워봤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그 건설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지역 업체이기도 하거니와. 근데 이제 그 건설사에서 시공 참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게 되죠. 사실은 그 시행자한테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조건을 사실 걸게 됩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됐거나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주고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정도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짧기 때문에. 그 공기가 짧고 실제로 분양은 어떻습니까? 공사비를 어쨌든 뭐 일단 일부를 처음 한 5억이라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펜스 쳐서 이제 분양되는 대로 그 대금을 이렇게 주거나 그 시스템으로는 기존에 어쨌든 융자도 있고 해서 그건 좀 어렵겠네요. 이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 얘기하셨던 우리가 지난번들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르는 또는 주택 공급에 관한 법칙을 뭐 적용하는 절차에는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규모상으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지금 그 정도 자본이면 사실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이제 아까 40억 정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이제 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또 25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공사를 했으니까 그만큼 가치는 또 상승을 하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사업을 하려면 이제 아까 분양 얘기를 하셨는데 분양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거의 100억 가까운 금액인데 조금은 이걸 보수적으로 봐서 뭐 65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보수적으로 봐서 한 90억 정도에만 된다고 해도 뭐 크게 나쁜 금액은 아니죠. 한 20억 정도 남게 되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수익률로는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인데 저는 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워낙 안 좋아서 뭐 워낙 안 하지만 좋기도 하지만 사실 6% 온전하게 6% 나오는 부동산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6.5% 정도 전후되는 거나 7% 정도 근처 육박하게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융자 빼고 30억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남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임대가 이제 풀로 꽉 찼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공실률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지금 40억에 낙찰 받는 것도 꼭 좋은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30억 정도를 생각했던 이유가 처음에 일반 그렇습니다. 이 경매를 참여하는 사람은 일단 목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한 30억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목욕탕 부분에 있어서의 또 그 명쾌하지 않은 용도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 그 박 의원님께서는 그 어쨌든 이 물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구단위나 뭐 어떤 이런 유리한 점들도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물건은 이제 환경 개선 사업 대상 가로변으로서 신축을 할 경우에 이제 지구단위 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을 잘 활용을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건축을 계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면 그 방수를 조금 더 조절을 하거나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 때문에 약간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실제로 이 지역은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예, 좀 그래서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건설사들 추세도 옛날에는 이제 돈을 묶어두면 손해다. 건설사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건을 지으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굳이 이런 곳 수익률이 적당하게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배우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나 개인이나 일단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라도 굳이 분양을 하거나 매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다가 뭐 나중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 물건은 임대로 가는 게 아주 적합한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상복합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손 의원께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대상지는 현재 있는 월곡역 근처에 특히 이제 여대가 근처에 있는 사업부지로서 부동산은 재차 말씀을 드리면 입지입니다. 입지적인 특성으로 볼 때 본 대상지는 아까 우리 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임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 그 다음에 1층은 근생시설을 한 이러한 목적물로서 부동산을 개발하면 아마 이 지역에 적합하고 아마 수익성도 창출될 수 있는 사업 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을 제가 만약에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가끔 물어보시잖아요. 그 위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로서 신축, 그러니까 지금 있는 원룸 또는 도시형 생활주를 가미한 그 1층에는 근생시설을 있는 그것도 이제 법상으로도 적합한 건축물을 해서 그리고 1층의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을 창출하는 걸 좀 모색을 해서 이 건물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주의할 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해서 느끼신 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건 부동산은 외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임대차 보증금이나 기간 등이 다 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밀한 현장 조사를 하신 다음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물건에 대한 여러 논의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에는 어쨌든 이
성북구청에서 이 지역을 나름대로는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지역이라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 지하철역에서 사실 2, 3분 내 거리에 있는 어떤 이런 토지를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거는 여기가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신혼부부라든가 어쨌든 젊은 부부들이 생활하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형의 어떤 주거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도 지금 그 10% 정도 내외되는, 또 조금 양보한다 그래서 한 7, 8% 정도 나오는 어떤 그 공실률을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해도 그 정도 수익률이면 상당히 좋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어떤 임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얼마를 물어야 될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51%의 성공 확률과 49%의 실패 확률,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요. 성공을 위한 가장 큰 요인은 1%의 확신과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편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